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대모황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마지막에 배우는 부분에서 이제 고려의 태자와 쿠빌라이가 만나서 고려의 강화가 체결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모황쟁이 끝나고 이제부터는 원의 내정 간섭 시기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이 몽골과의 강화 결과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려 태자와 쿠빌라의 강화 조건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태자는 쿠빌라이부터 이외 왕이 오르면 고려의 독자적인 제도와 문화를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라는 부분에서 고려는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이 독립국의 지위라는 게 뭐냐면 고려가 원의 간섭을 받긴 하지만 원의 국가 안에 편입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편입되지는 않고 고려라는 나라를 계속 유지한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고려의 제도와 풍속을 인정한다 라는 말이 있고요. 하지만 독립국의 지위를 유지했을 뿐이지 원이 내정 간섭을 시작하기 때문에 자주성은 크게 약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원의 내정 간섭 내용이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살펴볼 때 일단 첫 번째, 고려 왕실 자체가 약화가 돼요. 이제부터요, 고려의 왕들은 원의 공주와 혼인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원의 입장에서 고려는 사위 나라, 이거를 어려운 말로 부마국이라고 하거든요. 고려가 이제 사위 나라가 되는 부마국의 신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왕자들은 어렸을 때부터 원에 가서 교육을 받은 뒤 원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돌아오는 그런 형태를 지녔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데요. 왕실의 호칭이나 중앙 관제 이름의 격을 낮춥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려가 사용했던 관제나 칭호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걸 합쳐서 2성 6부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원 입장에서 너네 너무 관제 높은 거 쓴다 라고 하면서 성은 다 없애버리고요. 대신에 어떤 체제로 바뀌냐면 이 부를 가장 위로 올린 일부 사사체제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름들도 다 바꾸고요. 그래서 관제를 격화시킨 모습 볼 수 있고요. 칭호에서 조금 더 우리가 명백히 이 사실을 볼 수가 있죠. 원래 폐하, 태자, 조종, 우리가 지금까지 태조, 광종, 성종 이런 단어들을 썼었죠. 이거는 어디서 쓰는 거냐면 황제국에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국보다 낮은 거는 이제 왕의 칭호를 사용하는 게 이 조종보다 훨씬 더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황제국의 칭호들 쓰지 마라고 하면서 전하, 세장, 누구 왕 이런 식으로 칭호를 격화시키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종까지는 종의 모습을 띠고 있는데 이 다음부터 나오는 왕들은 끝까지 왕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공민왕, 그리고 뒤에 우왕, 창왕 이런 식으로 왕의 칭호를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 눈치가 빠른 친구들이라면 여기서 알아챘을 수도 있는데 왕들의 이름이 좀 이상합니다. 자, 원종 이후부터 공민왕 이전까지의 왕들은 충자로 시작되는 이름을 띠고 있어요. 이게 충성할 때 그 충자입니다. 따라서 왕들이 어디에다 충성을 하냐? 원에게 충성한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왕의 이름에 충자를 붙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원의 내정 간섭, 원의 세력이 컸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들만 봐도 고려 왕실이 얼마나 약화됐는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영토를 침탈을 합니다. 이제 원은 고려의 영토들에 어떤 기구들을 설치하기 시작하는데요. 보면 동령부, 쌍성총관부, 탐라총망부, 그리고 정동행성 이런 기구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민왕 때도 한번 살펴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여기 쌍성총관부 이때 설치를 하고요. 서경에는 동령부, 그리고 제주도에는 탐라총관부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영토를 침탈하고요. 우리 여기 중요한 거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설치를 하는데요. 이 기구는 원래 왜 설치했었냐면
원의 다음 목표가 어디였냐면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본 원정을 갈 건데 여기에 정동행성 좀 설치해서 여기서 일본 원정의 기지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설치를 합니다. 근데 결국에 이 일본 원정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가장 크게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는데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동행성 설치한 거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경제적 수탈도 당연히 있었겠죠. 이전부터도 우리 곡물 바치고 있었잖아요. 각종 특산물 이런 거 바치고 또 인적 자원도 바치게 되는데요. 공여와 환관을 요구합니다. 공여라는 것은 또 밭을 공짜해서 여자를 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에게 주기적으로 특산물뿐만 아니라 공여와 환관 같은 사람들도 바쳤습니다. 그래서 원의 내정 간섭은 우리 왕실의 약화, 그리고 영토 침탈, 특히 쌍정총관부 기억해 두도록 하고요. 그리고 정동행성을 통한 내정 간섭,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원의 내정 간섭을 받는 동안 원과 고려 사이에 수많은 문물 교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몽골의 풍습이 우리나라에서 유행한 것, 이것을 몽골풍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원나라 입장에서도 왕자가 어릴 때부터 가잖아요. 거기 따라가는 신하나 사람들의 수, 그리고 공여, 환관 이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몽골에 넘어가고 교류를 하게 되면서 몽골에서도 고려의 풍습이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모습에도 이때 당시부터 몽골에게 영향을 받은 모습이 많이 남아있는데요. 깜짝 놀랄 텐데 음식으로서는 설렁탕이나 소주 모두 몽골에게 영향을 받은 거고요. 문화는 족두리나 우리 연지곤지 이렇게 빨간 점 찍는 거 있죠? 그것도 몽골의 문화에서 기인한 겁니다. 그리고 언어에서도요. 마마라고 왕비마마를 부른다든가 수라와 같은 단어들, 이것도 모두 몽골에게서 영향을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은 지금도 많이 살펴볼 수 있고요. 몽골풍과 고려양, 이 단어는 기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 프린트 한 걸음 더 페이지에 적는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도 꼭 채워넣도록 하세요. 자,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우리 건문세족의 성장입니다. 우리 지금 원의 내정 간섭이 이렇게 시작되고요. 고려에서 원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던 이 당시에 이 기회를 틈타서 성장하는 세력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건문세족인데요. 우리가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권세가 높은 지방과 귀족들,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건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표 또 보게 되었네요. 문벌귀족이 전기 지배층, 그리고 무신정권까지가 우리가 봤다면 후기, 특히 원간석기부터의 고려의 지배층은 바로 이 건문세족이 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문세족은 누구로 구성이 되어 있었느냐? 이들은요, 새로 나타난 세력도 섞여 있지만 기존의 지배층들과 흡수돼서 같이 섞여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문벌귀족, 전기의 지배층이었던 문벌귀족, 그리고 다음으로 나타난 무신정권기에 등장하고 성장한 가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을 배경으로 출세한 세력들, 이런 세 세력이 모두 합쳐져서 건문세족이라는 계층으로 성장을 하는데요. 이들의 성장은 당연히 일단 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건문세족이라는 세력들은요, 출신이 어떻게 됐든 어쨌든 제 원 간섭기에 원을 배경으로 권세를 누리는 가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친원적, 원과 친한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살펴본 문벌귀족들이나 무신정권기에 성장한 세력들 외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어떤 예시가 있냐면 원에서 교육받던 고려 왕자들, 어렸을 때 넘어간다고 했었죠. 그들의 측근들, 그리고 몽골어를 통역하는 사람들, 원간섭기에 몽골어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권력이 된 겁니다. 몽골어 통역관, 그리고 원의 지배층과 혼인관계를 맺은 세력들, 이 사람들이 있는데요. 좀 몇 명의 예시를 살펴보자면 그 몽골어 통역관 이 사람 있죠. 대표적인 예시는 조인규
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몽골어 통역관으로 시작해서 권문세족 세력으로 성장을 하고 후에도 큰 권력을 지니게 된 인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사람 누구예요? 우리 드라마로 또 나왔던 기황후. 이 기황후는요, 원래 몽골에 공녀로 갔던 사람인데 원나라 황제의 눈에 들어서 황후로 출세한 사람이에요. 이 기황후 같은 세력들, 원의 지배층과 혼인 관계를 맺은 세력들, 그리고 이 기황후가 결혼을 하게 됨으로써 고려에 있던 기씨, 이 집안의 세력들 또한 권문세족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출세를 하게 되는 모습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문세족들은 어떤 특징이 있나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관직에 나가게 되느냐? 대부분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음서 기억나죠? 음서를 통해서 이미 출세한 권문세족 세력들이 자신의 자제들 혹은 사위, 조카에게도 관직을 등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되면서 대대손손 높은 관직에 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차지했던 요직이 뭐였냐면 바로 도평의사사라는 기구의 요직들, 중요한 자리들을 대부분 차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을 조금 더 되살려서요. 이성육부에서 원래 도병마사라는 회의기구 기억나나요? 우리 고려의 독자적인 회의기구로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 도병마사가 원간석기에는 커다란 기구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름을 바꾸고 도평의사사가 되어서 고려의 이제 전반적인 행정 문제들, 국정 문제를 총괄하는 기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평의사사의 요직들 대부분의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면서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독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의 경제적인 기반으로는 무엇이 있었느냐? 대규모 농장을 경영을 했습니다. 자, 농장이요, 여러분이 아는 그 농장 말고 다른 의미가 있어요. 자, 고려 말기, 조선 초기에 세력가들이 사사로이 차지하고 있던 대토지 소유의 형태의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농장에 관한 서류 한번 볼 건데요. 우리 읽어볼게요. 권문세족 중에는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노비를 시켜 물풀의 나무로 때리고 땅을 빼앗았대요. 땅 주인이 비록 땅 문서가 있어요. 관가에서 인정한 정식 소유 문서가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지 못했대요. 이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물풀에 나온 몽둥이가 공식 문서와 같다고 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보면은요, 권문세족들이 이 넓은 대토지, 즉 농장을 소유하게 된 데는 물론 이 사람들이 돈도 많고 세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원래 땅도 넓었겠지만 이런 권력을 사용해서 죄 없는 농민들의 멀쩡한 땅을 빼앗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농장의 노비로 만드는 방식들, 이런 부정부패를 통해서 농장을 경영하고 이거를 자신의 경제적인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기반, 농장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결국에 자기들끼리 비슷한 세력끼리 혼인을 맺어서 계속해서 세력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자, 이렇게요, 여러분 지금 원간석기 이 시기에는요, 원이 세력이 너무 커서 고려의 왕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려 내부에서도 이 권문세족과 같은 세력들이 친원적인 성향을 발휘하면서 세력이 점점 커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가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새로운 반원 성향의 자주개혁을 펼치는 인물이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민왕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공민왕은요, 아까 우리 살펴봤던 이 고려 왕실 계보에서 이 계속 반복되는 충자가 들어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을 끝내고 공민왕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에서부터 반원적인 성향이 드러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공민왕의 반원 자주 개혁을 살펴볼 건데요. 먼저 배경 한번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내가 능력이 있고 개혁을 펼치고 싶어도요, 이런 개혁들이 성공을 하려면 결국에 타이밍이 잘 맞아야 됩니다. 당시 공민왕 시기에는요, 마침 배경으로는 14세기 중엽부터 이제 원의 세력이 슬금슬금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후에는요,
이제 원이 멸망하고 명이라고 하는 다시 이제 북방민족이 아니라 원래 중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한인 민족이 세운 게 바로 이 명나라인데요. 우리 원에서 명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우리 이제 고려 후기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14세기 중엽부터 원의 세력이 이제 약화되고 있는 것, 이러한 배경 또한 공민왕이 개혁을 펼치는 아주 좋은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 공민왕이 어떤 개혁을 펼쳤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어떤 개혁을 펼쳤냐? 먼저 일단요, 원의 세력에서 기본적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합니다. 원의 연호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안 쓰겠다. 몽골식 복장 안 하겠다. 변발 안 하겠다. 원의 변발은 뭐냐면 대머리, 여기 가운데만 남겨놓고 머리를 자르는 이 변발이 바로 원의 것이고요. 이러한 몽골식 복장이나 몽골의 변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앙 관제 있죠. 우리가 아까 이렇게 격하당한 것들. 물론 뒤에도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요. 이때 아무튼 격하당한 관제들을 다시 원래의 것으로 돌려놓으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반원 자주 정책이기 때문에 원이 이미 설치해 놓은 것들이나 원에게 친원적인 성향을 띠는 인물들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거한 인물, 바로 기철과 같은 친원파를 제거하였다라고 써 있습니다. 기철이 누구냐면요. 아까 우리 살펴본 기황후 있죠. 하지원 나온 그 기황후, 그 사람의 오빠예요. 이 기철은 대표적인 권문세족 세력으로서 친원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이런 친원파를 제거를 합니다. 아까 원의 내정간섭에서 나왔던 기구들도 없애는데 첫 번째로 정동행성, 우리 아까 이 원나라가 정동행성이라는 기구를 통해서 고려의 내정 간섭을 했다고 했었죠. 이 기구 폐지시킵니다. 그리고 쌍성총관부, 몽골이 설치했던 이 기구도 공격해서 철령 이북의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지도 보면 쌍성총관부 여기를 공격해서 이만큼의 영토를 수복하면서 원을 추출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민왕의 반원자주 정책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이어서 정치개혁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치개혁 또한요, 여러분 지금 편의를 위해서 나눠놓은 것일 뿐 결국에는 반원자주개혁, 반원의 성향을 띠는 정책과 맞닿아 있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에요, 이 사람이 누구를 등용하냐면 공민왕 하면 바로 떠올려야 되는 인물이 바로 신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승려 출신이에요. 이 사람을 공민왕이 등용해서 했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전민변정도감이라는 기구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신돈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권문세족이 강제로 빼앗은 땅을 백성에게 돌려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권문세족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들을 하고 있죠. 이 전민변정도감은요, 즉 권문세족의 불법적인 농장, 우리 아까 권문세족들이 농민들을 때리고 강제로 빼앗은 그 땅들 있죠. 그 땅을 돌려주고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도 양인으로 다시 해방해라 라고 하는 정책인데요. 자, 그에 관한 사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신돈이 왕에게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를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서 전국에 말했습니다. 근래 기강이 무너져서 탐욕이 풍속으로 되었다. 자, 여기 권세가들이 종묘, 학교 등의 토지와 백성들의 땅을 거의 다 빼앗았다.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규모 농장의 사례죠. 그래서 본래 주인에 돌려주라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듣는다. 그래서 농민들까지 노비로 삼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전민변정도감이라는 도감을 설치하고 바로 잡고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면요. 이 명령이 나오자 힘 있는 자들은 빼앗은 땅을 많은 주인에게 돌려줌으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돼 있죠. 공민왕 같은 경우에는 이 전민변정도감의 설치를 통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도 돌려주고 이 과정에서 당연히 노린 게 뭐겠어요? 권문세족의 세력 약화, 왕권을 강화하면서 우리 반원적인 성향을 지니는 또 다른 개혁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민변정도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성균관을 개편을 합니다. 이게 뭐랑 같은 거냐면 우리 성종이 설치했던 국학 있죠? 같은 겁니다. 후기에 계속 계속 이름이 바뀐 건데요.
이 성균관을 개편해서 개혁을 뒷받침할 신진 세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 누구가 되는 거냐? 신진사대부가 되죠. 이런 새로운 개혁들은 대부분 누구를 겨냥한 거겠어요? 왕 입장에서 권문세족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새로운 인물인 이 신진사대부를 계속해서 등용해서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 신진사대부는 결국에 그래서 권문세족과 대립하는 고려 후기의 새로운 세력들로 다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진사대부, 우리 후에 조선을 건국하는 세력들이 이 개혁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알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공민왕의 개혁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이 개혁의 결과가 어떻게 됐냐? 결국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여기서는 그냥 여담으로 우리 노국대장 공주와의 사랑 이야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처음에 정략 결혼이었죠. 왜냐면 원의 왕자들은 원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노국대장 공주라는 인물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엄청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공민왕의 개혁 후기쯤에 노국대장 공주가 죽게 됩니다. 난산으로. 그 이후부터 공민왕은 정사를 돌보지 못하고 슬픔에 빠져 지냈다고 해요. 물론 뭐 권문세족의 반발이라던가 여러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결국에 그래서 개혁은 실패를 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민왕의 반원제주 개혁은 고려의 자주성 회복에 기여를 했고 또한 후에 신진사대부들이 이 과정에서 성장을 했다고 했죠. 추진한 개혁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민왕의 개혁들은요, 개혁 내용들은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도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에 문제 몇 개로 정리해보면서 마무리합니다. 첫 번째, 원관섭기 고려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원관섭기에 원이 어떤 내정 간섭 내용을 했느냐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고려의 여성을 원의 공여로 바쳤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공여뿐만 아니라 환관들 그리고 각종 특산물들도 모두 바쳤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고려의 왕실의 호칭과 관제의 격이 낮아졌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왕실의 호칭이라고 하면은 우리 태조, 성종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왕으로 바꾼다던가 태자를 세자라고 부른다든가 모든 호칭을 낮췄고요. 중앙 관제 또한 이성육부에서 일부 사사체제로 격화시킨 모습 확인했었습니다. 3번, 원이 정동행성을 통해서 고려의 내정 간섭을 하였다. 맞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정동행성 꼭 기억해야 되는 원의 내정 간섭의 중심 기구였습니다. 4번, 몽골식 복장과 머리 모양 등 몽골풍이 고려에서 유행하였다. 맞는 내용이었고요. 마지막 5번, 원의 세력에 기대어 성장한 신진사대부가 권력을 독점하였다. 여러분 원의 세력에 기대어 성장한 세력은 신진사대부가 아닌 권문세족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신진사대부는요. 권문세족과 대립을 했던 후기에 나오는 세력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2번 살펴볼게요. 밑줄친 그들에 해당하는 고려사회 세력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그들은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 농장을 경영하고 벌써 뭔가 정답을 알 것 같은데 농장 나왔어요. 가난한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어 농장을 경작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조세를 내야 될 백성들도 줄어들고 국가의 조세 수입도 감소하여서 나라의 재정에 매우 좋지 않았다. 자, 여기서 하나 더 나오네요. 그들은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권력을 유지했고 친원파도 많았대요. 여러분 이 세력 하나밖에 없죠. 누구냐면 바로 권문세족 세력들입니다. 친원적 성향을 가지고 도평의사사의 요직들을 차지했으며 백성들에게 토지를 빼앗아 농장을 경영하고 그들을 노비로 만든 세력들 권문세족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과 같은 영토 회복이 있었던 시기에 전개된 개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지도 한번 살펴보면요. 지금 쌍성 총관부를 탈환했다. 이게 가장 큰 힌트죠. 이 위에 있는 영토를 모두 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시기냐? 바로 공민왕의
개혁 시기입니다. 따라서 보기에서는 공민왕의 개혁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되겠죠. 1번 볼게요. 정동행성의 설치. 자, 여러분, 공민왕의 개혁 내용은요, 정동행성을 폐지한 것입니다. 자, 정동행성은요, 원이 고려를 간섭하는 데 사용했던 기구였죠. 따라서 이런 기구를 폐지한 것이 바로 공민왕의 개혁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철 등의 친원파를 제거한 거 맞고요. 그래서 반원자주정책의 성격을 지닌다고 했죠. 3번,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토지를 빼앗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농민들을 양민으로 해방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 몽골식 목장이랑 변발을 금지했다고 했는데요. 얘도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프린트도 꼭꼭 잘 채워 넣어야 됩니다. 우리 등교날에 모두 다 걷어서 검사할 거니까요. 자, 복습 잘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